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은 2시간이고, 아까 이제 초반에는 우리 교수님께서 정책자금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해주셨다고 하면은, 저는 좀 정책자금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했을 케이스와 꿀팁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제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좀 지루하지 않게 좀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오신 만큼, 힘들게 오신 만큼 많은 정보를 받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로 그냥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과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 중요한 건 구조와 타이밍입니다. 지금 앞선에도 강의에서 나왔지만 정책자금 기관과 정부 지원 사업 기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기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정확한 타이밍에 지원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풍부한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좀 넘어가서 안내를 해드리면 자,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제가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초기 창업 기준 그리고 정책 자금을 지금 처음 지원을 한다라는 기준 하에 제가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 초기에는 우리가 매출이 발생되는 게 없고 들어온 돈이 없다 보니까는 개인 돈이 많이 나갑니다. 개인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는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는 내가 급하다고 카드론이나 캐피탈,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금을 활용하는 기업과 정책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생존율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왜 정책 자금을 지원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계실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고 내 주변한테 물어보고 내 지인한테 물어봤지만 그건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을 때 맞지 않는 기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탈락을 하게 되고 지원하고 탈락하게 되면은 다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자,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정책자금은 말 그대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께 자,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금융권은 어떻게 평가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 이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금리 자체는 정책자금은 2에서 3%대의 절입니다. 이거는 직접대출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접대출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보증료 1.4%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는 금리가 약간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도 정책자금은 5% 미만대에 활용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2, 3%대에 다 썼어요. 보증료까지 포함해서. 근데 전체적인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금리가 올라갔다 보니까 지금은 2에서 3%대의 저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5에서 8%대, 많게는 막 정말 9%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돼? 지금 이 숫자로 봤을 때도 우리는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돼요? 정책자금 활용해야죠. 정책자금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정책자금은 대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제목도 써놨죠? 저는 정부 지원 사업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대출도 있고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 하면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정책자금의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좋은 건, 자, 상환 조건입니다. 5년에서 10년. 5년에서 10년간 거치기간을 줍니다. 거치기간. 근데 금융권은 어때요? 금융권은 1년에서 3년 사이, 거의 대부분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가 일단 대출을 해줬을 때 우리 뭐 2년, 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년치 결산 딱 끝나고 나면 금융권에서 뭘 보죠? 우리 회사 신용조회를 먼저 합니다. 신용조회 먼저 하고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떨어졌거나 회사 재무 상태나 신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죠? 금융권은 상환 요청보다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이제 가산금리. 그럼 우리가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또.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더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정책자금은 어떻다? 5년에서 10년 딱 정해놨어요.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어요. 터치 없습니다. 터치 없이 정책자금은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신용이 너무 나빠지거나 회사가 폐업을 하면 당연히 상환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사업을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은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계획서로 승부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된다. 자, 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젊어요. 젊고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교육하셨던 교수님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계획서. 왜냐? 자, 평가를 하는 게 정부 기관에 평가를 합니다.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전산으로 다 걸러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누가 봐요? 컴퓨터가 볼까요? AI가 볼까요? 사업계획서 사람이 봅니다. 사람이 보면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성이. 그래서 이따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그 문구 하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중요합니다. 중요해. 자, 그럼 정책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융자, 대출, 그리고 정부지원금, 보조금.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년 이내 기업이라고 하면은 정부지원금 바로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대표님들이라면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고용지원금. 우리 고용지원금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직원 채용했을 때 그게 이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 바우처 사업, R&D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지원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몇백억씩 주지는 않아요. R&D 사업들은 몇백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우처 사업은 몇백억까지는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우리 회사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대표님들이 오해하는 세 가지. 지원금은 공짜니까 일단 받자. 지원금은 공짜니까 일단 받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원금은 받으면은 그 받았을 때 그 목적에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목적에 정확하게 쓰지 않았을 때는 바로 속된 말로 다 토해내야 되고 다시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은 좋지만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금을 받아야 됩니다. 뒤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정책자금도 그렇고 정부 지원금도 그렇고 사업권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사업권을 땄어요. 근데 우리가 쓸 데가 없어서 안 썼어요. 그러면 다시는 또 지원 못합니다. 사업에 지원해서 받았으면 그것도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자금은 은행 대출과 똑같다. 다릅니다. 정책자금. 아까 앞선에 말씀드렸죠? 정책자금은 심사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금융기관이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은 컨설팅에 의존한다. 정책자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도 뭐 정책자금 컨설팅 합니다. 저희는 기업 컨설팅 분야 안에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정책자금 컨설팅은 그 컨설턴트한테 의존을 하고 내 서류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컨설턴트한테 정보를 받고 협업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걸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우리 그냥 브로커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자료 받고 신용도 받고 그냥 다 넣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책자금 컨설팅은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받아서 그 컨설턴트랑 상의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자금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자금 조달의 세 가지 생태계라고 볼게요. 자금 조달의 생태계. 직접 대출, 간접 대출, 2차 보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은 잘 알고 계시죠? 2차 보전은 뭘까요? 2차 보전. 2차 보전은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환 요청이나 가산금리를 매긴다고 했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2차 보전을 해줍니다. 그 가산금리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정보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찾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정책 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권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출하고 간접 대출하고 적절하게 섞어서 하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섞어서 어떻게 섞어서 할까요? 자, 직접 대출은 중진공, 간접 대출은 보증서. 자, 두 기관은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관이 같은 보증서 기관은 같이 진행을 못 합니다. 보증서 기관은. 자, 신보에서 우리가 보증을 받았어요. 보증을 심사를 보고 있어요. 근데 기보 가서 심사를 본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근데 직접 대출 기관이 두 기관이 있죠.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거기도 간접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해가지고 직접 대출인 줄 지원했는데 간접 대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을 동시에 공략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건 뒤에 가서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직접 대출로 우리가 소상공인 자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직접 대출로 소상공인 자금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자금은 한 1억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1억 정도를 한 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한 기관에 받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로 한 2천에서 3천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직접 대출로. 그 다음에 우리는 1억의 컨디션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보증서를 가지러 가서 거기서 5천에서 7천만 원짜리 보증서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돈은 1억이죠? 근데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기관으로 들어가면 우리 체력이 그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찾아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한도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셨거나, 자, 여기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있으실까요? 어떻게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지? 제가 케이스를 말씀드려서 질문하시기가 어렵죠? 케이스가 바로 정확하게 귀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지금 여기에 다양한 업종이 오셨을 거라고 봐요. 제조업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여기가 이제 고양시 쪽이니까 뭐 출판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게 오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관으로 가야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매출 규모가 우리가 5억 미만이다. 그러면 우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갑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맥스 한도가 얼마일까요?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맥스 한도. 일반적으로. 최대로 많이 나올 때 1억 5천. 그리고 한도는 거의 1억 정도. 그리고 기업이 창업을 한 순간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미만 자금을 받을 때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저기는 이제 직접 대출도 있고 간접 대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용도 되고 좀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다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기업에서 한도가 한 1억에서 3억 정도라고 하면은 거기에 옆에 있는 기보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3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자, 신용보증기금 말 그대로 회사의 신용, 회사의 재무 상태, 매출, 영업이익으로 보는 거고요. 자, 기술보증기금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술을 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두 기관 중에 어디로 가야 된다? 기보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또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신보 갔다가 신보에서 1억 받고 기보 가서 2억 받고 안 됩니다. 이 기관은 지금 전산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고 기술력이 있다 하면은 기술보증기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업력이 한 3년 이상이 됐다. 3년 이상이 됐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중진공이라고 말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갑니다. 자, 중진공 창업기업도 지원하고 많이들 지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력이 3년 이상 돼야지만 지원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중진공 직접 대출이고 금리 낮다고 해서 무조건 가자 이거 안 됩니다. 중진공 지원했다 떨어지면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신청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다고 하면 우리가 창업 기준이다 하면은 일단 보증서로 기보나 신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또 나오지만 체납, 여체, 금융사고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서류 자체가 통과가 안 돼. 전산이 안 넘어갑니다. 전산이. 체납은 무조건 해결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종 코드, 제외 업종. 자, 업종 코드. 자, 이 업종 코드를 왜 넣어놨냐? 자, 사업 초창기에 시작하시면서 자, 우리가 지금 아직은 제조할 여력이 안 돼서 도소매나 유통으로 사업자를 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원래 제조였기 때문에 제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출도 발생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그걸 얘기했나요? 업종 코드 바꿔달라고? 아무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는 얘기하기 전에 안 바꿔줍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 바꿔줘요. 바꿔주는 세무사도 있지만 얘기하기 전에 잘 안 바꿔줘요. 그럼 우리가 우리는 이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보로 가볼까? 기보로 갔어요. 근데 사업자 업종 코드 자체가 우리가 도소매로 돼 있어요. 그럼 기보에서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우리 제조하고 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 코드 우리가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을. 자, 우리가 지금 제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에 유통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 뭔가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업종 코드를 추가를 하시든 아니면 업종 코드를 변경을 하시든 하셔야 돼요. 그건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보면은 우리 대부분 하고자 하는 거 다 써놓죠. 도소매, 품목 써놓고 제조업에 무슨 제조 써놓죠. 써있기만 한데 업종 코드가 안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기관들은 업종 코드로 봅니다. 업종 코드로. 거기 사업자에 써있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신용관리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신용관리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의 신용까지 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신용도가 있으면 대표 신용까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 초반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의 신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신용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연체 이력이나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꿀팁. 자, 중진공은 사업 계획서로 가능합니다. 제조업 기준이에요. 도소매 유통은 매출로 가야 돼요. 도소매 유통은 무조건 매출로 승부를 내는 건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랑 시제품 내가 갖고 있는 제품으로 대표이사님의 PT로도 중진공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 가끔 주변 지인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죠. 나 제조업인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1년 차인데 기보 가니까 3억 해줬어. 중진공 가니까 3억 해줬어. 이런 분들 있죠. 매출 없어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지만 어떻게 나온다? 대표이사의 역량을 많이 봅니다. 중진공과 기보는. 대표이사가 여지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 기술 개발을 진짜 하는지, 이 제조를 직접 하는지, 이 대표이사의 경력사항을 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 PT를 할 때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이 기술이 진짜 본인 기술인지, 그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중진공이든 기보에서 나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자, 제조업이셔야 되고, 직접 제조를 해야 되고, 시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시제품. 자, 제조업이고 직접 제조를 하지만 내가 제품이 없어.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제품이 없고 판매를 하는 물건이 없어. 그럼 안 돼요. 시제품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 형태가 있는 무형의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중진공 기보 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보 여기 써있죠? 매출이 없어도 기술이 있다면. 자, 밑에 꿀팁 써놨죠? 자, 우리가 기술을 증빙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허 있으면은 인정받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를 출원을 하고 특허를 등록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시는 분. 특허 출원하고 등록하는데 기간 걸리는 기간. 1년. 자, 예전에는 일반 심사, 특허는 일반 심사가 있고 우선 심사가 있습니다. 일반 심사가 1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요즘 특허 내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심사가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선 심사가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자, 이 특허, 기술 이전, 특허 양도 양수, 특허를 사갖고 오는 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길게 봐서 한 일주일? 특허 있는지 검색하고 우리랑 맞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랑 계약서 쓰고 입금하고 명의 변경하고 뭐 영업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면 특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자, 특허를 가지고 왔어요. 자, 특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특허만 있으면 될까요? 특허만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특허를 사갖고 오다고 하더라도 우리 매출에 영향력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영향력이 있는 특허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특허도 이거 양도양수 하려고 하면은 또 특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특허가 있으면 된다 해. 지금 교육 듣고 지금 이제 세미나 듣고 가지고 야 특허 있으면 된대 해가지고 막 검색해져가지고 특허를 사세요. 근데 우리 회사 매출이랑 우리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특허예요. 그러면은 평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사실 때도 우리 회사의 매출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 기술력에 포함이 되는 그런 특허를 사셔야 됩니다. 그런 특허를 사셨을 때 기보 가서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보랑 중진공은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 비중, 평가 기준이 기술 비중이 굉장히 커요. 거기서 증빙을 하는 게 기업 인증이 가점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특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수월하게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얘네는 왜 자꾸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왜 묶어놨을까요? 얘네는 왜 묶어놨냐면,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자, 신용보증기금 아래 하위 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가서 직접 대출 외에 간접 대출을 받는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은 거의 같은 기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로 발급되는 거지, 추가로 한도가 증액되는 거지, 신규로 발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거를 정리를 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은 기관이에요. 자, 그럼 신용보증기금, 자, 꿀팁. 제가 계속 꿀팁 써놨죠. 이거는 기억하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자, 신용보증, 아까, 기본은 뭘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기술. 무조건 기술과 사업계획서, 대표이사의 역량 가져가는 거예요. 자, 신용보증기금 뭐 갖고 가요? 결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매출 자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증빙할 수 있는 거 다 가져가시면 돼요. 다 가져가세요. 우리 거래명세서, 거래계약서, 부가세 납입 증명서, 지금 결산 안 됐죠, 지금? 개인사업자 기준에서 지금 12월이 결산 마감이지만 실질적으로 신고해서 신고서가 나오는 건 언제예요? 개인사업자?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몇 년도 자료가 땡겨서 들어갈까요? 24년도께 들어가요. 24년도께. 1월에 지원하면 제일 좋고 1월에서 3월 사이에 지원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3년 평균 업적이 계속 있는 사람들. 근데 신규로 진행을 했을 때는 지금은 24년도께 반영되기 때문에 25년도 거랑 26년도에 발생될 수 있는 것들 싹 다 들고 가야 됩니다. 싹 다. 심사 볼 때, 상담할 때 우리 매출이 이렇게 발생될 거다라고 이렇게 발생됐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싹 다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한도에 반영됩니다. 한도에 반영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가시면은 전산에서 그냥 커트당하고 전산에서 한도가 축소돼서 나오는 겁니다. 상담받고 담당자랑 얘기할 때 매출 자료, 증빙 자료 싹 다 가져가고 그리고 전산에도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전산에도 기타 자료라고 해가지고 내가 업로드 할 수 있거든요. 막 업로드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업로드 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업로드가 이제 4개, 5개로 이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너무 많이들 업로드 하시니까. 근데 이런 매출 자료들은 업로드 하면은 담당자들이 봅니다. 그럼 한도를, 평가를 높게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거예요.
성실상환. 성실상환. 소상공인 기준에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되게 어렵게 사업을 하시고 꾸준히 활동을 하신다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상환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연체 이력 이런 거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연체 이력. 있으셔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연체 이력이 남는 기준이 몇 달 며칠일까요? 아시는 분? 연체 이력. 연체 이력은 하루라도 있으면 바로 요즘은 공유됩니다. 하루라도. 그래서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자, 우리가 연체가 시작됐다. 자, 하루 지나고 한 달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연체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바로 지원하면 되겠죠. 연체 지웠으니까. 아닙니다. 자, 연체 우리 상환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연체 이력 삭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걔네가 얘기합니다. 그거 저희가 지금 신청하면은 영업일 기준에서 하루에서 이틀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 저희는 전산상 다음 달에 정리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정리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입금해서 연체를 껐다고 해서 지원하면 안 돼요. 우리 연체 이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연체 이력을 지워주세요라고 꼭 전화 통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연체가 지워지는지 일정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정책자금 신청의 골든타임. 자, 정책자금은 1년 내내 있습니다. 1년 내내. 근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다? 1월에서 3월. 모든 예산이 폭발하는 시기. 모든 예산이 그때부터 이제 집행이 되죠? 10월, 11월 안에, 12월 안에 거의 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 내년 예산. 그러면 내년에 이제 전산이 빵 열렸을 때 준비된 기업들은 빠바박 신청을 하는 거죠. 1월에서 3월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이 세미나를 들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 빠르게 우리 회사 진단받고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해서 1월에 신청해야지 확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신청해도 안 나와요. 지금은 엄청 회사가 좋은 회사들, 줄 수밖에 없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진행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미나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진단받고 준비하시고 1월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1월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래서 자, 그러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떨어졌다. 진행이 떨어졌다. 그럼 또 안 된다? 아니에요. 또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때 또 2차로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신청을 잘 안 해요. 1월에서 3월 사이에서 떨어졌다. 그럼 대표님한테 아, 지금 어쨌든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보완해서 들어가면 되고 또 4월에 열릴 거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보완했다가 차라리 7월에서 9월 사이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 왜일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커트라인입니다. 1월에서 6월 요 가운데가 커트라인이에요. 4월에서 6월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예산이 집행되고 폭발하는 기간이 언제다? 1월에서 3월이에요. 실질적으로 상반기 예산 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확률이. 그러면 자, 하반기 시작되는 이때는 나라에서 자금을 준비하고 예산을 준비할 때 기간을 나눠 놓겠죠. 1월에서 3월에 신청을 하는데 그때 대부분 예산을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예산을 그때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예산 폭발할 때 이때 진행을 해야죠. 이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뭐 한두 가지만 고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4월 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예산이 더 많을 때 이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정말 좋은 회사들 한 업력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돼가지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되는 회사 그런 회사들만 진행을 해줍니다. 왜냐? 나라에서도 남아있는 예산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지원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마지막은 거의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오는 걸로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지금, 올해 이제 진행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제 자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월 달부터 마감이었어요. 신청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9월 달에 다 끝나고 10월 달부터는 다 마감돼서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알고 요 타이밍을 알고 밑에 써 있죠? 자금은 급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금은 급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될 때 미리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기업 진단 받으시고 지금 준비하시면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가 자금이 필요 없어요. 자금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준비가 가능하다 하면은 체력을 만들어서 1월에 진행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1년 동안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기업 진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게 부족한지는 지금 제가 다 기업마다 다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저희한테 상담 신청하시든 아니면 여기 옆에 계신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바로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그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업계획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계획서 중요합니다. 쓰는데 멘트 하나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멘트 하나. 자, 볼게요. 자,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써요.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운영자금을 필요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원재료를 대량 구매로 원가 절감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 정책자금을 받았어요. 지금은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소량밖에 못 사요. 돈이 없어서. 근데 정책자금을 받아서 목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대량 구매를 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담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기 좋겠죠. 대표님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대표님들께서 사업계획서를 봐요. 누가 편지를 쓰든 어떤 걸 내용을 써서 줘요. 뭐 직원이 월급 더 주세요. 뭐 가불해 주세요. 이런 걸 할 때 내용을 줘요. 그냥 가불해 주세요.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이번에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제가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원 등록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가불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 교육을 받고 와서 회사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어떠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가불을 해줄게.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쓸 때, 사업계획서 쓸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족하게끔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중대. 자, 이거 정책자금 받으면 매출 중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 최신 설비 도입으로 청년 2명을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 신규 채용,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성입니다. 청년 채용과 그리고 고용 증대.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에요. 그래서 평가할 때도 청년 채용이나 청년 고용 증대를 할 여력이 되냐 안 되냐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때 청년 채용 고용 계획서 넣으면 세무조사 유예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맞춰서 써주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 심사하는 평가자들도 본인 주관대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청년 고용을 하겠대. 체크. 오케이. 1점. 그러면은 한 명 하겠대. 0.1점. 2명 하겠대. 2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놓습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정책 방향성대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갖겠다. 자, 상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갖겠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 정책 자금을 받음으로써 생산성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익금이 많이 생겨서 그걸로 우리는 상환을 할 거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관 담당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서 대충 써도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좀 길게 써주고 좀 구체화시켜서 써주시면 좋아요. 이게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막 거창하고 장황하고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멘트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녹여서 써주면 훨씬 더 우리가 받을 때 평가 자체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 내용 어렵진 않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이 컨설팅 회사한테 배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아까 이제 정책자금은 이제 컨설턴트한테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컨설턴트한테 의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컨설턴트가 사업계획서를 써왔어요. 근데 이렇게 안 써오고 말 그대로 이상하게 써왔어요. 그러면 그 컨설턴트랑 계약 파기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내가 이렇게 세미나를 들었는데 요거의 방향성에 맞게 그래도 조금 가지고 왔네? 그럼 얘네랑 좀 같이 다듬어서 서로 소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왔다 갔다 한 2-3번 해가지고 완성본을 만들어서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컨설턴트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안 돼요. 같이 협의하고 얘기해서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제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실사 볼게요, 실사. 자, 실사.
실사 나왔어요. 실사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자, 거래처를 뚫으러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거래처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횡해요. 뭐지? 계세요? 했는데 저 뒤에서, 뒷문에서 이러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 나와요. 어떠실 것 같아요, 느낌이?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담당자들도 실사 나왔을 때 똑같습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보여주셔야 돼요. 자, 회사에다가 제조업이라고 하면 회사에다 깔아놓을 수 있는 거 다 깔아놓고 직원들 총출동 시켜가지고 갑자기 막 전화 받고 있고 막 발주서 쓰고 있고 막 대표님 이거 빨리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막 하고 연기해야 됩니다, 연기. 그럼 확률적으로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죠? 사업장 분위기는 과하다 정도로 분주하고 인증서, 시제품, 회사 제품이 보이는 곳에 무조건 놔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도소매 유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고객들,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DP가 아니라 정말 이거를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나가는 물건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막 깔아놓는다고 해서 막 포장지 막 옛날 거 막 먼지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심사자들 이거 스캔하는 능력 굉장합니다. 깔아놨는데 이거 안 팔리는 물건 깔아놨구나.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업 컨설팅 하러 가면은 기업에 먼저 들어갔을 때 먼저 회사부터 스캔 싹 합니다. 회사부터 스캔 싹 하고 이 회사는 어떤 걸 좀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을까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려요. 회사의 재무 상태나 사업 계획서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회사의 분위기부터 바꿔줘야 돼요. 들어왔을 때 자, 내가 사업장에 딱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하러 이제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여직원이 너무 밝게 저를 인사를 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대표님이랑 약속을 하셨을까요? 했을 때 제가 네, 대표님이랑 몇 시에 약속하고 지금 왔습니다. 대표님 안에 계시죠? 하고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갔는데 저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일단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은 그 직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 다른 바이어들 왔을 때도 똑같이 대응합니다. 그런 것부터 대표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대표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챙겨놔야지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사 담당자들도 왔을 때 첫인상이, 실사 담당자들 저처럼 이렇게 딱 정장 입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지 않은 담당자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냥 뭐 등산복 같이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딱 들어왔는데 앞에 있는 직원이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막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심사를 더 까다롭게 보겠죠. 더 타이트하게.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뭐든지 간에 다 만든 거. 그리고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요청 시 즉시 보여줄 수 있도록 한 권의 파일로 준비. 자, 내가 많이 준비했어도 담당자가 안 볼 수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자, 내가 실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성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다가 딱 준비해놔요. 딱 이렇게 깔아놔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인증서, 사업계획서, 전산으로 했더라도 그 사람이 뽑아올 겁니다. 뽑아오던가 태블릿으로 볼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청했던 신청서를 싹 다 뽑아놓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그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고 하면은 너무 잘 됩니다. 그거는 100%예요. 100%.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한 8년 전, 9년 전 그때까지는 실사를 저희 같은 사람이 볼 수 있었어요. 컨설팅 하는 사람이 제가 옆에 가가지고 다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대표님이 다 직접 하셔야 되고 옆에 제가 있으면 저 사람 누구냐고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실사를. 예전에 이제 제가 다 대응을 해드렸지만 대표님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컨설팅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점사항들. 기업 인증 부분. 자, 기업 인증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들어보셨나요? 연구소 들어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자, 연구소 제가 이따가 또 꿀팁 알려드릴 거예요. 자, 벤처기업 인증 다 아시죠?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노비즈는 뭐예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받는 거죠. 메인비즈는 뭐예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도소매, 유통, 서비스업에서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3년 이상 업력이 지나야 되고 일정 매출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기업부설연구소랑 벤처기업입니다. 자, 여기 써 있죠. 가점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게 보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우리한테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기업 인증이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은, 연구소. 이제 제가 관리하는 회사들은 정책자금 지원을 하거나 뭐 했을 때 연구소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구소는 제가 어떤 업종이든 다 만들어 드립니다. 뭐, 가짜로 만들어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맞게끔 만들어 드려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실무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연구소는 두 가지 요건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요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맞추시면 가능합니다. 인적 요건은 여기는 이제 연구원 숫자로 써놨지만 연구원 인적 요건은 이공계 4년제 졸업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시면은 이공계 2년제에 동종업계 경력 2년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안 되시면 고졸 졸업자의 국가 기능사 자격증에 동종업계 경력 4년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연구원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구원 요건인데, 자, 이공계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업종에 맞지 않는 이공계. 이공계는 제조업 기준에서 이공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고양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업, 뭐 우리 디자인업, 책에 관련된 것들 좀 많이 하시는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때 이공계를 찾아서 연구소 설립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 회사는 뭐가 있을까요? 북 디자인하고 책 디자인하고 그런 거 뭐 일러스트 만들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죠? 디자인 관련 학과 나오신 분이 있으면은 디자인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기업설 연구소지만 업종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 연구소도 가능하고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요리 연구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개발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은 컨텐츠 연구소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공계여야 된다? 아니죠. 그 연구소에 맞게끔 관련 학과를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소 인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 많이 인증을 해드려요. 요식업은 4년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럼 요식업은 어떻게 할까요? 요식업. 아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고졸 졸업에 국가 기능사 자격증에 동종업계 경력 4년. 그러면 우리 요식업에 계신 주방장님들 갖고 계신 거 국가 기능사 자격증 뭐가 있죠? 한식 조리사 자격증, 중식 조리사 자격증, 일식 조리사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연구소 설립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연구소는 디자인 관련 학과, 대부분 디자인 관련 학과 나오신 분들 많이 있죠? 디자인 관련 학과 나오신 분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으면은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지금 이제 연구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가능 여부 검토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나가시면서 연구소 우리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 세미나는 고양시청이랑 한국언론미디어랑 조인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이랑 진단은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은 상담 다 받고 신청하고 가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 지금 고민하고 계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써 있는 거 꿀팁에 또 써 있죠. 연구원 경력자 자체 경력으로도 가능합니다. 경력사항을 만들 때 그 사람이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자격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우리 회사가 업력이 좀 있어야겠죠? 우리 회사가 업력이 있어서 한 4년 정도 그 사람이 근무했다. 그러면 자체 경력으로도 연구원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업 인증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다 찾아드리니까. 할 수 있게끔 다 찾아드리니까 저희한테 한번 문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연구원 요건만 맞추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물적 요건. 물적 요건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공간.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무실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벤처기업 인증. 자, 벤처기업 인증은 지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은 무조건 연구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연구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증대출 유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화 중진공에서 8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으면 벤처 인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혁신성장 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유형은 무조건 연구소랑 특허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연구소만 있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도 벤처기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벤처기업 인증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SG 경영 인증. 요거는 넘어갈게요. ESG 경영 인증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재무적인 요소를 평가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를 많이 한다. 근데 ESG는 뭐 탄소 중립, 기후변화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ESG 경영 인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노무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 우리가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를 주고 있는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ESG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도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ESG 경영 인증 하냐 안 하냐 정부 기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우처로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정책 자금 중에 비중이 빌려주는 돈, 융자가 5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금이 45%를 차지합니다. 이거 적은 비율 아니에요. 대표이사님들 생각에는 원래 한 90% 정도가 대출만 받는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정책 자금 대출만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 자체가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 근데 바우처를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바우처는. 왜냐? 우리가 1, 2억이 필요한 거지 1,000만 원, 2,000만 원은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도 바우처 사업으로 받으면은 엄청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회사에. 그래서 바우처 사업은 지금 여기 써 있지만 뭐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비대면 바우처 저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뭐 데이터 바우처는 없어졌고 비대면 바우처도 없어졌고 지금은 수출 바우처랑 제조혁신 바우처 이 두 가지가 가장 핫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바우처도 있는데 대부분 그 제조혁신 바우처랑 수출 바우처에 디자인 바우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 바우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혁신 바우처하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R&D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 여기 비중이 보조금이 45%라고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R&D 지원 사업 때문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업당 거의 한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근데 R&D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입니다. 몇백억. 그래서 지원 사업 비중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못 받고 있지만. 그 R&D 정보과제 하면서 비용 받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갖고 있는 인증들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특허, 그리고 연구원들, 그리고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고 또 산학협력도 돼 있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연구활동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지 우리가 몇백억짜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D도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상담 요청하시면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템이 어떤 정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우처 사업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바우처 혁신 바우처가 가장 핫합니다. 혁신 바우처는 근데 대부분 이제 제조업 기준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보시면은 대상은 3년 평균 매출이 120억 원 이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에서는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자, 요거는 다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바우처로 어떤 걸 쓸 수 있냐?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제조업에서 이 바우처, 혁신 바우처를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때문에 쓸까요? 기술 지원. 기술 지원에 시제품 만드는 것 때문에 바우처 사업을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지금 평가 자체가 AX, DX 추진 전략의 기술 지원도 많이 예산이 저쪽으로 치중됐어요. AX랑 DX는 뭘까요? AX는 AI 기반 그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거를 AX. 그리고 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화 시키는 거,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를 DX라고 얘기해요. 저런 것들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기술 지원 받는 게 저게 우리 회사의 자체 ERP 도입하는 거. 전산 시스템, 뭐 유통에서는 뭐 바코드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 유통 시스템 만드는 거, 그런 전산 시스템 만드는 거를 기술 지원으로 저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이 있는데 컨설팅은 거의 안 받으려고 하시죠? 혁신 바우처에서. 대부분 저 시제품이랑 설비, 시설, 요것 때문에 혁신 바우처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이제 예시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데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3천만 원 비용 들어가는데 그거를
운전자금, 정책자금 받아서 하겠다. 안 돼요, 잘. 근데 혁신 바우처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짜리 바우처 쿠폰이 나오는 겁니다. 3천만 원짜리 바우처 쿠폰이 나오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공급 기업에 가서 그 3천만 원 쿠폰을 쓰면서 시설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처는 쿠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쿠폰. 그래서 이 기술 지원에서 저런 것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이 디자인 브랜드 홍보물 광고,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 전단지 제작, 뭐 쉽게 뭐 명함 제작, 이런 것들도 바우처 사업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정책자금 1억 받는 것보다 바우처 사업 가서 1,000만 원, 3,000만 원 받아서 우리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정책자금과 바우처 사업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쓰시면은 사업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바우처는 100% 지원은 아닙니다. 자부담금은 있어요. 자부담금이 있어서 정부 지원율 85%, 기업 자부담률 15%. 그래서 매출이 낮은 회사들이 지원받았을 때 자부담률이 더 낮습니다. 정책자금은 사업이 잘 되는 회사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초창기, 사업 중반기, 성장기에 있는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매출이 좀 적은 회사들이 지원을 했을 때 자부담금이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부담률은 매출이 높아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안정적이고 매출이 높은 회사들은 굳이 바우처를 하진 않습니다. 굳이 바우처를. 자,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우처는 26년도에 이제 변화가 되는 거는 비수도권, 지역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가점사항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긴 고양시죠. 고양시면은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지원을 잘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양시에서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벗어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책자금도 마찬가지고 세금 절세 혜택도 마찬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업자 본점 이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업 개시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창업 컨설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로 나가게끔 그런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대해서 간소화. 대부분 전산으로 땡겨갑니다. 전산으로 땡겨갑니다. 자, 그러면 바우처 지원 사업의 확률을 높이는 부분 똑같습니다. 인증들. 정책자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할 때 정책자금이나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외형을 갖춰주고 회사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기업 인증해드리고 회사에 재무관리해드리고 절세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놓다 보면 자연적으로 정책자금의 가점사항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도 동일하게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회사는 바우처도 가능하다. 그럼 우리도 바우처 꼭 지원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출 바우처. 수출 바우처는 바우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출 바우처는 수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바우처 사업관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단계, 내수기업, 수출 초보, 수출 요망, 수출 성장, 수출 강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수출 바우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 첫 번째 내수기업. 내수기업은 수출 실적이 없는 회사들.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바우처 사업이 나온 지가 지금 5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정적인 회사, 수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예산이 조금 이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수출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자부담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요건 넘어가고 요런 것들, 마케팅, 홍보. 자, 수출 바우처는 제일 많이 지원을 받는 게 이 중에 어떤 걸 지원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해외 인증입니다. 해외 인증.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자, 해외 규격 인증이랑 우리나라랑 안 맞는 다른 인증들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출 바우처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수출 바우처로. 그래서 이제 수출 바우처를 저런 형태로 많이 하고 그리고 수출 바우처는 이런 거 디자인. 수출 바우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영문으로 된 홈페이지, 카탈로그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들. 그거를 할 때 수출 바우처를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들, 이제 전시회 행사. 전시회 행사, 수출 바우처는 전시회 행사 지원할 때 이거 행사 부스 비용 있죠? 작은 부스는 뭐 150, 뭐 큰 부스는 뭐 300 이런 비용들. 수출 바우처권 따면은 저거 비용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핫한 게 그 제조혁신 바우처하고 수출 바우처가 가장 핫한데 그거 외에도 바우처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다가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은 바우처 사업을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우처 미사용 기업들은 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담 신청하시거나 저한테 요청하시면 이건 자료는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네? 신청이요? 그거는 바우처는 그 사업권마다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혁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혁신 바우처 플랫폼이라고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바우처 플랫폼이라고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라옵니다.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기업마당 이 두 군데에서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 공고를 보시고 그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무이기 때문에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이따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런 거 실무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우처는 그렇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럼 케이스로 간단한 케이스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민되는 게 초창기에 광고비죠, 광고비. 우리가 광고를 해야지 매출이 되고 물건이 판매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광고비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합니다. 소공인에서 일반 경영 안전자금이라고 해서 이거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소공인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신보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 이거는 그냥 스타트업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받아서 한 2,500만 원 갖고 광고비 집행하는 그렇게 또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2천에서 3천 정도. 그리고 우리가 2년에서 3년 정도 매출을 보여줄 수 있다 하면은 1억에서 3억 정도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 때는 1억 미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기업이 그래도 기업 인증으로 또 모든 것들을 좀 매출이 없는데 기업 인증으로 좀 커버를 해놨다. 그러면 광고비는 또 어떤 걸로 커버할 수 있죠? 이런 정책 자금 말고 방금 배웠죠? 바우처로 광고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그러니까 바우처 따서 할 수 있어요. 바우처는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조업 기준. 제조업은 시설 노후가 돼가지고 그 제조 생산 시설을 바꾸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제조 생산 시설 바꾸면 불량률도 줄일 수 있고 매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중진공의 운전 자금을 신청한다? 아닙니다. 시설 자금 신청하시면 돼요. 시설 자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부분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생산 시설의 기자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행은 똑같습니다. 저 기자재, 시설, 계약서, 우리가 매매한다는 계약서 가지고 중진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중진공에서 원래 노후된 장비가 아니라 새로 사겠다는 그 장비를 담보로 잡아서 시설 자금이 나옵니다. 그런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운전 자금 신청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설 자금, 우리 기자재도 시설 자금으로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바꿀 때도 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제조 바우처로도 시설 자금 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금과 바우처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기관에 들어가는 실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대출 받아서 운전 자금 쓰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 자금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자금은 확률이 더 좋습니다. 일반 운전 자금보다. 이런 형태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초창기에 돈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현금 서비스 카드로 받으시죠. 그러면 정책자금 받으려고 하면은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그 밑에 미소금융이라고 있고 소상공인에서도 저신용자 자금이 있고 그 자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받아서 저 카드론을 지우고 그 다음에 신용신고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은 확률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우리가 카드론 쓰는 거 그냥 내 돈으로도 지울 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 소상공인으로 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미소금융이나 우리 그 긴급경영자금이나 아니면은 저신용자 자금 이런 걸로 해서 저런 거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자금이랑 바우처는 스토리와 타이밍이 필수입니다. 요거를 잘 준비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생기세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질문 간단히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1시간 맞추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뒤에 시계 한번 봐보세요. 딱 4시에 끝냈습니다. 4시에. 기가 막히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제조업이면 시설 자원 된다고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장치를 말하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같은 경우 필요한 거는 이 수입 장비들인데 네. 그리고 5천만 원 1억 원이래요. 그쵸, 네. 움직인다. 네. 이건 시설이 아니라 운전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아, 금액대가 이제 움직인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움직인다고? 커피 머신 같은 거 네. 보시면 네. 그건 아무리 비싸고 네. 이게 그 전에 줄 쓰는 거여도 네. 들고 다니 움직이는 건 아, 아니고 기계 라인 같은 것만 가능하다고. 아, 네.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시설은 고정 시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아예 놔두고 생산 시설, 설비들, 그리고 위에 뭐 크레인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시설 자금으로 중진공에서 해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커피 머신이나 이제 뭐 커피 머신은 조금 더 소액이지만 다른 것들, 지금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으로 받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제조에서 필요한 공장에 들어가는 시설, 그 기자재,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는 있어요. 운전 자금을 받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기관들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받는 기관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업종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관 들어가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진공이랑 신보나 기보는 큰 기관을 얘기한 거지만, 우리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뭐 수출이나 이런 게 필요한 그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무역협회에서도 시설 자금이나 운전 자금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다른 케이스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운동 서비스업, 뭐 태권도장이나 뭐 골프 연습장이나 이런 분들, 이분들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가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 업종에 맞는 기관들이 또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가능해요. 근데 중진공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에 들어가는 시설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에 맞는 기관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신용보험 중에 좀 더 까다로운 걸 알고 있는데 개인이라는 경우는 쉽게 받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서에서 네. AI나 기술에서 하는 경우에 그거를 심사할 때 파악이라고 그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신용보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렸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신용보증 네. 신용보증 기금용에 네. 조금 더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기보랑 신보랑 있는데 기보가 조금 더 까다롭다. 네네네.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 시행했을 때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보는 사업계획서 양이 1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보는 사업계획서 양이 5장에서 10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보가 훨씬 더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제조업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회사여야지만 기보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생산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우리가 AI를 접목하거나 스마트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한다라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녹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냐 법인이냐에서는 법인을 더 높게 봅니다. 개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표이사님 개인입니다. 근데 법인은 또 다른 인격체라고 해서 나라에서 한번 보증을 서주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외 신용도랑 대외 공신도 부분에서는 법인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매출, 같은 가점사항,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을 때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둘이 동일하다. 그러면 법인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나라에서 정해놓은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을 훨씬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안 되시는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거나 법인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훨씬 더 설립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세미나 제가 교육 진행이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으신 걸로 판단하고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